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진 찍을 시간 충분하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도 같이 가시죠. 네. 네, 저희 그럼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두 분 액션씬 찍고 계신 것 같은데 얼른 앉으시죠. 네. 네, 모두 착석하셨고요. 그러면은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그리고 곧 5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기쁨의 소감도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상호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체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 덕분에 군체 계속 잘 상영하고 있어서 저희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 GB도 한 서너 번은 더 하지 않을까? 네. 저희 뭐 무대 인사도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김신록 배우님도 인사 한 말씀과 기쁨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이 역할 맡은 김신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군체의 명콤비와 함께 자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규환 배우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철 역을 맡은 구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석호에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컨셉은 돌아온 서영철 2.0.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친 게 아니라 후시딘을 잘 발라서 아물게 한 이 상처의 흔적들. 영화 보셨죠? 네. 손은 왜 그래요? 우천형한테 물렸잖아요. 지금 이 착장은 1과 2 사이에 어느 중간쯤 시제가. 네. 수가 있는 건가요? 제 마음속에는 있죠. 네. 죽었는데.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부활한 서영철. 그쵸. 능력을 다 잃고 네, 다시 리셋. 2.0이라고 그랬지. 2.0.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여서 웃어주셔도 돼요. 네, 오늘 또 구규환 배우님께서 오늘의 관객분들이 위해서 저렇게 풀 착장으로 자리를 해주셨으니까는 예쁜 모습만이 또 담아서 여러 군데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컨셉이 연니버스의 페르소나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연상호 감독님 작품 속에서 두 배우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함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군체 이후에도 세 분의 호흡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또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데요. 먼저 감독님 그 두 배우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배우의 가장 사랑스러운 지점, 연상호란 감독에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먼저 사랑 고백부터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구규환 배우를 처음 만났던 그날 제가 신록 배우님 자리 괜찮으세요? 그 얘기 끝나고 이제 김신록 배우를 처음 만났던 그날, 이렇게 구규환 배우를 처음 만났던 그날은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한참 할 때였는데 애니메이션 할 때 아닌가? 영화 아카데미 강의를 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애니과 강의를. 그때 영화과의 학생으로 있었던 분이 이옥석 감독이 이제 거기 영화 아카데미 학생, 그 4학년 보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졸업 작품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애니과의 선생님이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영화과 학생들을 만난 적은 없었는데, 이게
영화 아카데미가 PT라고 하나? 그 졸업 심사? 크리틱 크리틱 시간이 크리틱을 할 있었죠. 때는 이제 과랑 상관없이 다 들어와요. 근데 나는 그 4학년 부경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좋았어가지고 좀 내가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줬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구교환 배우라고 하는 이제 독립영화계의 스타 배우다 보니까 독립영화 하는 저 아는 형들이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구교환 배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와서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그 형들이. 그래서 구교환 배우랑 이용석 감독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왔어, 둘이. 왔는데 구교환 배우가 굉장히 나를 째려보는 거야. 나를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 되게, 나도 이제 그런 때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독립영화인들 중에서는 이제 상업영화 하는 사람을 증오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부산행 하고 나. 부산에 하고 나서일 거야. 그러면 이제 째려볼 수 있죠. 아니야. 찌질왕 때는 못 째려봤지만 부산 때는 째려보죠. 그래가지고 아닌가? 산행 전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는데. 2012년 겨울이었어요. 그랬나? 2012년 겨울.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독립 영화인으로서의 어떤 그 어떤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반도라는 작품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이제 구교환이라는 배우한테 이제 그 서대위라고 하는 역할을 좀 이제 줘보고 싶은데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긍심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왠지 내가 생각하는 구교환 배우 이미지는 상업 영화를 영영 안 할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지금처럼 배역 역할로 의상을 입고 와가지고 지휘를 하는 사람인 줄 모르고. 빗들고 사진 찍으러 갈 줄은 몰랐죠. 모르고 왠지 이 대본 줬다가 내가 그때 뭐 제작 발표 이럴 때도 얘기했는데 나 이런 더러운 상업 영화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굉장히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본을 줬었고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기도 쓰고 그랬다고. 오늘 책 받았다. 상업 영화로부터 책을 받았다. 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질문은 사랑스러운 지점이 어디냐였었는데 이 첫 말씀 주신 것 만남선. 중에 사랑스러운 지점은 없었던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째려보는 요청을. 네. 뭐 사랑스러운 지점이 있나? 하여튼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쵸. 감독님의 애정하는 포인트. 그래서 나는 구교환 배우를 그때 내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게 이 구교환 배우의 어떤 독창적 연기 이거를 나는 이제 반도라는 영화에서 이제 쓰고 싶은데 내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나야 이제 구교환 배우의 연기를 이제 독립영화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다른 배우들은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당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구교환 배우가 현장에서 이렇게 약간 자기 거를 다 펼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도를 할 때 제가 원래 그 리딩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리딩을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반도에서만 리허설을 했어요. 촬영 전에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걸 놓고 배우들을 다 불러다가 몇몇 씬을 정해서 거기서 연극처럼 뭐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실제 연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은 나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구교환 배우랑 붙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들한테 약간 당황하지 않게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연기를 하더라도 이제 왜냐면 현장은 이제 시간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그런 게 좀 잘 스텝이 안 맞으면은 이제 막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긴장도 풀어지고 구교환 배우의 긴장뿐만 아니라 그 상대역의 긴장들을 좀 풀어주게 하기 위한 걸로 내가 지금 영화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서 그걸 막 편집도 하고 그랬어요. 편집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의상 같은 것도 하나 안 갖춰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리허설 말 그대로 따로 날짜를 잡아서 리허설을 했던 거죠. 그랬었고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반도에서 너무 잘해줬고 반도 개봉하고 이제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이제
엄청 이제 대중들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주목을 눈이 떴죠. 이제 대중들이 저 사람 뭐야? 여기 계신 구교환 배우 팬들도 반도에서 보시고 팬 되신 분들 꽤 많을걸요 아마? 아닌가? 만약에 우리로 왔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뒤늦게 팬이 되신 거. 뭘까? 하여튼 그땐 그랬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 하던 행위까지 했다라는 말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아닌데 그게. 네, 예. 그냥 사랑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의 긴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이 아닐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담이지만은 구교환 배우님 필모그래피 중에서 군체가 드디어 반도를 넘어서고 흥행 1위가 됐다고 하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구교환 배우에게 살짝 얹어보자면 네. 최근에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반도의 서대위 부분을 좀 다시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 어떤 얼굴에 이렇게 쓸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역할 연기를 하는 쓸쓸함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독립영화를 계속 하던 배우가 상업영화에 이렇게 딱 갔을 때, 그러니까 내 경험을 비춰보자면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라고 하는 정체성 없이 정말 그 인물로만 살아야 되는 좀 외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쓸쓸함이, 그 고독함이 좀 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대위에서 보는 그 구교환 배우의 얼굴은 그 전에 뭐 맥이나 뭐 꿈의 제인이나 이런 데서 봤던 얼굴과는 되게 다른 고독함이 서린 얼굴인데 그게 그 서대위라는 인물하고 되게 잘 맞아 들어갔다. 그리고 군체에서는 제가 군체 기술 시사를 보고, 그러니까 개봉하기 전에 교환 배우한테 따로 문자를 했어요. 그때 아직 뭐 교환아 이렇게 부르기도 전인데 그 컷마다 너무 무슨 마블 만화처럼 쨍한 표현력 같은 것들이 이 컷에서 감독님이나 이 서사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배우의 자신감 같은 것이 제 눈에 보이는데, 그게 이 또 인물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장면 혹은 이 순간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서영철의 똘끼, 아니면 서영철의 자신감, 뭐 서영철도 물론 고독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배우의 그 시기와 맞아 들어가는 이런 인물들이 되게 재밌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우의 얼굴이 인물의 얼굴 뒤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구나. 이 시절에 이 사람의 얼굴이 이런가?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그 서대위 얼굴 보면서. 나도 좀 말을 얹어볼까 싶은데요. 말 얹으세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최기석 작가랑 이제 최기석 작가 군체를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시사회 끝나고 최기석 작가랑 둘이 좀 이제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최기석 작가 야 구교환 배우는 연기 진짜 잘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규석 작가가 평하는 구교환 배우는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연기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 같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연기의 패러다임을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옛날에 송강호 선배 처음 나왔을 때 이 패러다임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연기의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교환 배우는 예를 들면 운다 이게 그 우는 게 울 때 진짜로 울어. 이게 보면 얼굴 표정이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감독도 모르고 관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엄청 진짜로 울어요.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어. 가끔씩 뭐 그런 감정 표현할 때 막 진짜로 뭐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걸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할 때 진짜로 막 진짜같이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엉엉 울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사연이 뭔지 모르지만은 너무 우는 게 서러우니까 그냥 같이 슬플 때가 있잖아요. 약간 교환이 연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얹지 않고? 교환 배우님 목소리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환 배우님께 이 실록 배우님과 또 연성호 감독님과의 작업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다 해주신 얘기 너무 감사하고 다 사실이고, 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농담이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일단 신동 선배를 항상 이제 스크린이나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아무튼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LED TV, LED에서 스크린과 LED에서 이렇게 뵈면서 아 저분의 연기는 저 기술력과 저 진심은 무엇인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우리가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많이 못 붙어서 굉장히 섭섭하고 아쉬웠는데 딱 한 장면에서 모든 사실을 대차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현이가 이제 감염이 된 상태로 등장하고 그 되게 하루 한 해 차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움직임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움직임을 선배님 그 감염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준비하셨냐, 혹시 안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날 저랑 약간 저도 되게 축음인데 그날의 어떤 컨디션과 어떤 지형 지물 그리고 그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거 보고 되게 놀랐고, 그리고 내가 딱 느꼈던 게 저는 첫 번째 관객이고 제 눈 속에 프레임도 있잖아요. 와 이거 풀샷이 와이드한 풀샷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아이맥스 카메라 정도의 서편제급의 그 풀샷이 이 인물을 왜냐면 그것을 다 버티는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내가 되게 와이드한 풀샷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상대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우와 이거 내가 나만이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메라는 모든 것들을 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감독님한테 가서 막 장난 아니라고 지금 저거 그 농담처럼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것만 준비하셨나 보다 막 이렇게 농담처럼 또 얘기했는데, 그래서 항상 지금 사실 궁금해요. 사실 제가 제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기술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 만드는 과정을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계속 관객으로만 남고 싶고 감상하고 싶을 뿐이지 이 과정들을 알게 되면은 그냥 저한테 계속 판타지처럼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저한테는 약간 판타지 캐릭터예요. 배우로서. 그날도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없고 마지막 순간에 막 빨리 되게 찍어야 되는 씬인데 중요한 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찍고 있는데 정말 교환 씨가 그때 나랑 거의 1대1로 이렇게 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씬이었고, 그러니까 교환 씨가 또 긴장하고 이러면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셨죠? 네.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와 선배 지금 이거 막 봐야 되는데 와이드쇼 방금 한 말을 굉장히 빨리 속사포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찬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연기해야 되는데 또 이 리액션을 또 너무 안 해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정말요? 하고 또 이제 하려고 선배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흥분을 한 거예요. 되게 흥분했어. 나만 봤거든. 나는 봤거든. 이거 이렇게 누워가지고. 와 맞아 누워서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이거. 그랬습니다. 좋은 걸 보면 미쳐버려요. 네. 아니, 의외로 여기 뭐 연니버스에 페르소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니버스 유닛이 다르거든. 그래서 의외로 두 분이 같은 작품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신현빈 유닛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필모를 연상호 감독님이 패고 싶나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둘이 처음 영화 찍은지도 이제 알았어. 처음 알았고 씬도 거의 안 붙어서 우리는 연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이제 관찰만. 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고 역시 내가 예상한 그대로의 어떤 두 분이 저랑 4작품씩 했거든요. 교교환 배우가 4개 했고 김신욱 배우가 4개 했죠. 전 2개로 써주세요 감독님. 왜? 지옥하고 군체. 그다음에 방법은 작가로. 아니 그렇게 교환이도 작가, 괴이가 작가라서 그럼 새 작품. 그러니까 작가 거로 작가인 것까지 합치면 4개씩을 했는데 둘이 만난 게 이번에 처음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구교환 배우님, 그럼 연상호 감독님과의 이번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워낙 익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군체를 통해서 새롭게 느낀 지점들이 교환 배우님한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새롭게 느꼈던 거는 영화 작업이야. 우리가
감독님도 그렇고 신록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연상 감독님 현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새로움은 어느 현장이든 다 느끼는 거고 감독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친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마음들이요. 네, 그건 그냥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조금 더 그냥 예전에 감독님이랑 둘이 같이 있으면 그 침묵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떠들 때도 있지만 두 사람이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어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그래도 같이 침묵이 있어도 그 상황이 그냥 편하더라고요. 이동 시간이나. 그래서 지금 점점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각별한 작품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군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교환 배우님이 연기한 서영철이랑 그다음에 실록 배우님이 연기한 최현희 캐릭터가 그 중반부가 지나면 각 무리의 리더가 되는 역할들이거든요. 둘 다 어느 순간에 서영철 같은 경우에 시야각에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최현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몸을 일정 부분 못 쓰는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무리를 좀 리딩하는 리딩롤이기도 해요. 아마 연서 감독님이 가장 믿고 쓰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두 분한테 맡긴 게 아닐까 싶고 사실 교환 배우님이 열심히 찬사를 보내주셨지만은 실록 배우님은 그 안에서 변화가 너무 많은 캐릭터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의 퇴장도 인상적이지만은 현이가 이제 현석한테 엎이면서부터 최현이란 캐릭터는 다른 인물들보다 더 높은 데서 시야각을 확보하게 되고 혼자 또 통제실에서 동선까지 또 리딩하는 그런 롤이어서 실록 배우님 이 캐릭터 무척 재밌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원 감독님한테 최현이 역할, 군체 속의 최현이 역할을 제안받고 어떤 재미들을 상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그냥 가장 중요한 씬은 통제실에서 현석과 헤어지는 씬이라는 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 씬을 굉장히 잘 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서의 어떤 조건들이나 현석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그냥 거기에 딱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이 일종의 감염이 좀비가 될 때 이 사람이 현석에 대한 어떤 기억이랄지 감정이랄지 마음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그냥 논리적으로 가장 큰 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자는 감독님과 뭐 서사를 더 추가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어릴 때 이런 관계였어 혹은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뭐 둘 사이에 어떤 전사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더 깊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전사를 다 걷어내고 그냥 지금 현재의 남매 모습만으로 설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뒷부분에 그 감염자로서 동생한테 마음이나 기억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까? 이런 부분은 관객한테 질문을 던져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의 전작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행에서도 공유 선배님이 이게 딱 감염되고 딸 태어났을 땐가 그때가 막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탁 떨어지는 그 정말 그 명장면 이 영화를 이 천만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저는 힘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은 기생수에서 그 뇌가 외계인에게 지배당한 기생수에게 지배당한 그 누나가 동생 구교환 씨에게 그래도 여전히 어떤 동생을 기억하고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염되고 나니까 동생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롱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이것도 너무 뻔한 오히려 교조적인 어떤 선택인 것 같아서 그걸 되게 모호하면서도 좀 그냥 감상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방식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적으로 집중했던 건 그 두 포인트였고 일단 엎혀나면서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언제 또 누구 등에 이렇게 엎혀가지고 걷는 건 다 그 사람이 하고 제가 원래 동선으로 장면을 많이 설계하고 좀 움직임으로 많이 설계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막 표정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건 저한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건
내면이 여기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다 모아서 어떤 걸 하는 게 좀 저한테는 오히려 힘든. 그래서 전체가 좀 구동됐을 때 더 저한테는 진실감이 좀 있어서 늘 전체를 좀 쓰는 편이었는데 창욱이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른 방식을 좀 찾아야 했고, 저는 연기적으로 그게 좀 저의 다음에 연기할 때의 어떤 방향성을 좀 준 것 같아요. 좀 덜 해보자. 약간 이런. 좀 덜하고도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뭐 이런 생각. 그 아까 그 좀비 됐을 때 이제 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옛날에 부산행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산행 할 때 예수영 선생님이 좀비가 되거든요. 좀비가 되는데 나는 사실은 이제 좀비가 되면 좀비가 된 거야. 그냥 이 좀비물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슬픔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정신없이 이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제 예수 선생님이 좀비 될 차례까지 왔는데 예수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 번도 못 한 거야. 그 좀비 연기 얘기를. 근데 나는 그냥 당연히 감독으로서 예수 선생님이 이제 좀비 돼가지고 그 박명수 선배랑 이제 유리창을 두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예수 선생님이 좀비 됐으니까 유리창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 선생님이 딱히 그렇게 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안 하셨었는데 갑자기 그 장면 직전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좀비들처럼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딱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왜? 좀비가 됐는데 다 똑같이 좀비가 되는 거지. 갑자기 예수 선생님이 또 이거 안 하시려고 이것도 이렇게 막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아니 선생님 그냥 좀비 이렇게 하셔야죠.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선배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실래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예수 선생님이 이제 약간 감정을 넣으신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부산에 좀비 보면은 되게 미묘해요. 이게 그 박명신 선배, 그러니까 그 인길이라고 하는 인물의 기억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니까 좀비 내에서도 약간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칵칵 하고, 그러니까 그거 박명신 선배랑 그거를 주고받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얘기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내가 선배님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랬으면은 그거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볼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끔씩 저는 이제 영화를 이제 여러 편을 찍다 보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배우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었고 되게 민감한 걸 물어볼 때가 있어.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나를 시험하는 줄 알았어. 저 감독 새끼 저거 대가리에 뭐 든 게 있나 없냐 그거 보려고 시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다 뭐냐면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때도 우리 뭐 그 좀비 막 기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얘기하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한 거야 그냥. 난 그때도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했지.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좀비 연기라는 게 진짜 좀비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우들한테 좀비라는 캐릭터가 왔을 때 각자 생각하는 지점들이, 거기 안무가 우리 전용 안무가가 있는데 그 좀비 간별사예요. 간별사라서 맨날 싸워 거기서. 좀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좀비 간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좀비라는 게 실제로 만나본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미지의 영역일 거라서 그 안무 감독님이 생각하는 좀비와 또 배우가 생각하는 좀비의 영역이 다를 경우에 이제 재밌는 창작의 지점이 될 거라, 부산행이 벌써 10년 전이지만 여성대 한 30년 후에도 새로운 좀비의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구교환 배우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록 배우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목소리를 쓸 때와 목소리를 쓰지 않을 때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텐데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영철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외로움과 결핍이 있고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희한한 활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서영철은 많은 전사가 설명되지는 않는 인물인데 교환 배우님의 지금까지 연기 활동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서영철의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또 배우 본인께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또 애착을 갖는 순간들이 드러나 있지 않은 장면들보다 더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서영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고교환 배우님 생각하는 내가 손체를 통해서 만난 서영철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어떤 자욱을 남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너무 저한테도 되게 흥미로운 그리고 저한테 깨달음인데 그 2012년 겨울에 아마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전투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전혀 째려보지 않았는데 네, 그날 조금 더 떨었다면 아무튼 전사는 데일리로 바뀌어요. 그게 더 제가 연기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어떤 농담들 그리고 지나가는 생각들 그리고 음악들 뭐 어느 날은 예전에 말씀드린 크립을 들으면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출근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은 크리스 말로인 들으면서 뭐 서영철이 그 사거리를 활보할 때는 뭐 서태지의 크리스 말로인을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 그냥 그때그때 도움을 받는 것들에 에서 그냥 꺼내 쓰는 거고 전사는 계속 바뀐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은 가장 서영철은 저는 어떤 연극 연출가라는 생각으로 또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정확한 연출 의도도 있고 이 극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계속 이제 어떤 플롯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출 의도를 갖되 계속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벗지 않은 안돼 그리고 이 관계들과 상황들을 지켜보는 태도를 보고 있으면 아마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고 있고 지금 이 극을 끌어나가는구나 이 군체라는 극이 아니라 이 둥우리 빌딩이라는 무대를 안에서의 배우들처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관람해 보시면 아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구교환 배우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교환 배우가 질문이 별로 없어요. 질문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현장에서 다른 감독님하고도 그런가요? 다른 감독은 그래도 안 물어봐?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질문하면 하라고 연기 하니까.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책임져야 되니까. 맞아요. 뭐가 아니 내가 그래서 그 서영철 관련해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프리 프로덕션 할 때 좀 어렵지 않겠어? 이 서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좀 독특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교환 배우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 그냥 요소들이 좋은 게 많던데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기억났던 게 거기 대사에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대사도 있고 그런 몇 개 자기가 이제 조금 기대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자기 해석을 좀 많이 넣어서 자기 안에서 딱 소화를 시키려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 교환 배우랑 일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를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저의 질문은 첫 테이크. 연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그게 제가 준비한 연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아마 제 질문들은 첫 테이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테이크에서 감독님의 이제 답변이 나오죠. 네, 이제 시작 전에. 네. 너무 멋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오늘은 좀 농담이고 아무튼 아마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테이크라는 게 존재하니까. 네. 아니 나는 그래서 다른 집에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그 같이 작업하는 배우들 중에서 3명 3명 꼽습니다. 3명은 내가 완전히 믿어. 이 사람이 나랑 아예 의도가 다르게 연기해도 그냥 믿어. 그래서 구교환, 김신동, 박정민 이 3명은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아예 나랑 내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해도 그냥 믿어요. 그 세 분에게는 순위는 없는 거죠, 감독님? 순위는 없어요. 왜냐면은 셋이 색깔이 너무 달라요. 색깔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신덕 배우도
내가 진짜 나를 시험에 빠뜨렸던 때가 이제 지옥수 때. 지옥투 첫 테이크. 지옥수 때 박정자 그 이제 지옥에서 살아 들어온 박정자인데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저도 기억나요. 아니, 첫 촬영이었어요 그게. 아니 첫 촬영이 뭐였냐면은 대부흥회였어. 맞아 대부흥회. 대부흥회 지옥투에서 오면 그 약간 그 누비 같은 드레스 입으시고 얼굴 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대부흥회 장면이 김진욱 배우님 첫 촬영이었는데 그 첫 대사가 뭐였냐면은 나 부활자 박정자는 이런 대사였어요. 근데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 그 보출이랑 막 어마어마한 신이었어 진짜. 근데 탁 오시더니 나는 이제 지옥 원에서의 박정자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 부활자 박정자는 이게 했는데 오 뭐지 이거 갑자기 지금 뭘 잡고 오신 거지? 뭘 큰 거를 잡고 왔는데 내가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뭘까 이거는 하다가 오케이 하자. 근데 저는 진짜 세 분이 갑자기 연기를 어디에서 음악에서 갖고 오셨네. 아니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거기 잡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찍었는데 이제 김정칠이 물어봐. 원래는 이제 그게 더 앞신이죠. 촬영은 수는 뒤였는데 김정칠 막 야면서 눈 막으면서 눈물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잡아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본인이 딱 생각하는 그게 있어. 그 계획이 있어. 대부분 내가 뭐 정민 배우나 뭐 교환 배우는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딱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잡은 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거기서 감독이 껴들어봐야 그 계획만 자꾸 흐트러뜨려. 이 사람은 내비둬야 돼 그냥. 그 감독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언제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또 안 할 자신과 용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로 기억납니다. 연상 감독님과의 작업에서 이 루틴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은데 서대휘라는 캐릭터가 원래 반도 제가 처음 본 상업영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과 절반의 고독과 절반의 신남과 함께 존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에너지는 있으되 뭐 고독은 아니고 사실 뭐 긴장인데 원래 아무튼 서대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뭐랄까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제가 작동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 연기력으로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렸다는 게 그게 그날 첫 회차죠. 근데 감독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밀어주셨어요. 예, 그 캐릭터가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연설씬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631 부대 서대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반말 탁탁탁탁 하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하는데 그걸 제가 존댓말로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만약에 감독님이 그걸 품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디벨롭을 시켜주는 감독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냥 싸면 돼요. 예, 싸면 알아서 감독님이 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이 배우를 믿어요. 저도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이런 관계 중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너무 믿다 보니까 뭐가 있겠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보시고 아니면 또 지옥1이 저는 이제 떠오르는데 지옥1에 애들 은율이랑 하율이 비행기 태워 보내고 공항 밖에서 저는 이렇게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현주 선배님이 애들 태우고 나와야 돼. 근데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은 뭐 애들 잘 갔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크게 제가 이제 설계가로는 이 작품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내서 울거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소리를 내고 탁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딱 오시더니 이제까지 김실록 배우님하고 이 모든 장면이 의견이 같았는데 여기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러시더니 이렇게 그냥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좀
체념하듯 하면 어떨까요?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으앙한 순간 이제 뒤는 안 봐도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 너무 크고 좋은 디렉션이었고 그래서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감독님 현장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뭐 재미도 재미고 뭐 이렇게 평등하고 친구 같고 다 좋지만 할 바가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늘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 그 순간의 키인지를 본인이 쓰고 이걸 또 그림으로도 그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코어를 알고 계셔서 어떤 방식으로 변주를 해도 내가 믿는 배우니까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켜보시다가 그 코어가 탁 빗나가는 순간은 또 귀신같이 근데 이렇게 탁 잡아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근데 그 코어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서로 잡느라고 좀 힘든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깨닫고 있는 건데, 이 연출자로서의 여유와 어떤 이런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어떻게 잘하실까? 근데 최근에 이제 답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 자체가 좋은 배우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믿고 있는 배우가 4명이라는 건가요? 본인까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전회차 GV 때 제가 감독님께 같은 연구원 동기처럼 선배처럼 그 연구원 그 가운을 입자라고 했는데 감독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방식이 똑같아요. 그걸 연구원으로 안 받아들이고 이발사로 이렇게 바로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길이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연출로들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자. 근데 그런 방식으로 또 직업을 바꾸시면서 또 즐거움을 드리더라고요. 또 약간 다 같은 맞아요. 결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결. 저는 그래서 심지어 진심입니다. 감독님을 캐스팅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한번 몇 번을 제안했는데 주인공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이런 얘기를 교환 배우이 하면 관객분들이 함성이나 박수를 쳐야 되는데 네. 갑자기 침묵으로. 그 영화 아카데미 거기에다 강의 나갈 때 꽤 있었어요. 맞아요.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구교환 연출의 연상호 배우 작품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대본을 봐야죠. 대본을 보신다고 합니다. 네. 대본을 봐야지. 지금 이 모습이 10년 전에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데 아직도 그 연기에 못 빠져나와서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작품을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재밌게. 아니 밝혀도 돼요. 어디나 그 김곡 김선의 뭐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무튼 그거 있는데 우리 조용빈 단편에 잠깐 나왔어. 네, 여러분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연니버스 안에서 세 분이 서로 주고받았던 연기의 비밀 같은 거 살짝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감독의 디렉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 분이 서로 주고받는 정확한 화살표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연니버스라는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윤성호님 신뢰한다는 또 박정민 배우까지 구교환, 박정민, 김신욱 세 분의 세계관이 또 충돌하는 차기작을 저희가 또 한번 만나볼 날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예감이 듭니다. 너무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셋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러니까요. 씨랑은 2작품 했는데 지옥 원하고 뭐 했지? 전란 이번이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만나는 씬이 없었어요. 지옥 원 때도 안 만났어. 네, 세 분의 판을 꼭 연상호 감독에서 깔아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재밌는 게 그 구교환 배우님이랑 신록 배우님이 두 분 다 이 각자 다른 둥우리 빌딩 안에 무대의 지휘자들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그래서 아까 교환 배우 말씀하셨을 때 연극 연출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서영철이 혼자 걸어 나오는 장면 많은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교환 배우 말씀 들으니까 그게 패션쇼 끝나고 디자이너가 나오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휘자라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책임지는 사람들의 고독 같은 것도 이 안에 묻어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질문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이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헤드폰 끼신 분. 네. 먼저 우선 질문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서영철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저 질문은 그 연상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군체의 초반을 보면은 그 권세정이
권세정이 그 경찰한테 그 서영철 3층에서 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 만났었던 때가 그 우철이 들어가는 장면을, 강우철이 들어가는 장면을 살짝 이렇게 쫓아가는 장면만 슬쩍 봤을 뿐인데 그거를 권세정이 보고 쟤 서영철이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이 그 전에 예전 GV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중학생 서영철이랑 성인 권세정이 만난 적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설정을 넣었다 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둘이 동종업계라 가지고서는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연유로 권세정이 서영철을 보자마자 쟤 서영철이네 하고서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어떤 설정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뭐 다른 설정이 있지는 않았어요. 다른 설정이 있지는 않고 그 서영철이 어쨌든 이 정도의 그 어쨌든 체이스 바이오라고 하는 데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저 정도로 했을 거면은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아까도 뭐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뭐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뭐 논문이 그 실릴 정도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모르더라도 사실은 동종 업계 사람이면은 당연히 알만한 사람일 거고, 권세정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알겠죠. 자기 예전에 그 교수님 아들인데 저렇게 지금 뭐 되게 유명한 회사에 취업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권세정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공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공설이도 사실은 이제 강우철 그 좀비 강우철 고추사람 강우철 대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특히 서영철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겠죠. 저는 사실은 특허가 꽤나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체이스 바이오 일하면서 뭐 기여한 것들이 상당했을 테니까 뭐 사실은 거기서 체이스 바이오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바이오 제품들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도 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쪽에 손 들어주신 분, 아이패드 드신 분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질문해주신 분한테는 군체 스틸북 선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같은 균을 공부하고 있는 생명과학 대학원생으로서 정말 문제 재밌게 봤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서영철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꾀에 넘어가서 몸에 불이 붙고 불에 타 죽는 건 역사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화형으로 생각해서 좀비 사태를 만든 서영철을 벌했다고 해석을 했는데, 서영철을 불에 타 죽인 이유,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워 죽이는 의도. 예. 불에 태워 죽이는 의도가 뭐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서영철의 최후에 관한 그 의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마지막 액션씬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번 이제 프리프로슨 단계에서 이제 수정이 됐었고, 차에 치여 죽는 버전도 있었고, 뭐 차에 압살해서 죽는 버전도 있었고, 뭐 되게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버전이 있다가 어쨌든 그 앤트밀이라고 하는 설정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초기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서영철이 이제 그 좀비들을 이렇게 되게 조종을 하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자기의 욕심 같은 것 때문에 초기화되고, 그들의 아주 다시 원시적인 특성 때문에 죽는 그런 시퀀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 이제 그런 씬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불 탈 때 서영철이 이제 불에 타가지고 막 이제 휘적거릴 때 그 주변 좀비들의 그 같이 휘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내가 또 요즘에 이 후속 그 소설이 나와요. 소설이 곧 나오거든요. 군체 엑스트라라고. 근데 내가 책 얼마 전에 시안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사파들이 이제 막 들어가 있는 책인데, 사파가 진짜
그 영화 한 장면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볼만합니다. 거기 서영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아니 거기 이미 지금 나왔다고 하네요. 내용은 다 지금 내용 나와서 곧 출간이 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네, 또 다른 관객분도 이쪽에 두 손을 번쩍 드신 분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네 번째 오는데 겨우 이제 질문 기회 받은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서영철이 좀비한테 디렉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비가 학습해서 기억하는 행위 범주 내에서 영철이가 지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철이가 할 줄 아는 행위는 좀비에게 뭐든 시킬 수 있는지, 그 특공대 좀비들 총 쏘고 운전하는 거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네. 뭐 이게 말 그대로 조종을 한다는 건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그 범위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되게 그러니까 조종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사신경이라든가 아니면 걸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균형을 잡는 그 신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뇌의 역할인데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게 뇌가 이제 싹 없어지고 뭔가 그 명령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이 뇌는 걸음마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집단으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공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제 이게 시킬 수 있죠. 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좀비 분들은 이제 설왕설래가 됩니다. 조준 사격을 할 것이냐 총을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특공대의 기억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견착을 해가지고 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이러 와다다다다 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이렇게 막 정교한 명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러프한 그 명령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AI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도 AI한테 뭘 시키잖아요. 사실은 뭐 무슨 이미지 뽑아줘 뭐 하면은 뭐 이미지 사진같이 확 뽑아주는데 뭐 여기서 뭐 지워줘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하는 거는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으로 막 하면은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예, 의외의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명령하고 그걸 수행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뭐 그렇게 뭐 우리 뭐 AI 사용하면서 쓰는 어떤 느껴지는 그런 훌륭함과 답답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그 손 드신 분, 네, 하얀 옷 입으신 분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첫 GV라 저번에 했던 GV랑 질문이 겹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서영철이 권세정한테 외로움을 느껴보라고 말하고 이제 구조대가 들어온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구조대가 큰 총소리를 냈는데도 감염자들이 구조대가 아니라 이제 권세정을 공격했었는데 그건 이제 서영철이 조종한 것인가? 그렇다면 서영철은 이제 권세정이 감염되기를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구조대랑 함께 빠져나가는 이제 자신과 대비되게 권세정을 좀비들과 고립시키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가 궁금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권세정을 감염시키겠다라는 뭐 성격보다는 이제 고립시키겠다라는 성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앞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서영철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우리 구조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도 처음에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렇게 길을 쓰고 이제 막 서영철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가 거의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서영철이 파는 함정인 것 같아요. 서영철이 처음에 나는 백신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래도 이제 백신 하나를 그래도 확보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어떤 야만적인 어떤 모습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뭐 거기 일진소녀랑 따라서도 아직도 모르겠어 저 사람 안 하면 구조대 안 와 뭐 이런 대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군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영철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저기 다른 사람은 이제 좀비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뭐 거기다가 사실은 구하려고 좀비들이 이쪽으로는 안 오는 상태니까 괜히 총을 쐈다가 좀비가 얘네들한테 다시 오면은 오히려 이제 백신 확보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가 위험해지는 상황.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행동하는 그 경찰이라든가 여기 뒤에 구조대 하는 애들 대부분 다 합리성으로 움직이거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의 근간에는 대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전체를 위한 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라는 생각이 얘네들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행동 지침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여기 군체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오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소수 의견이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사고의 집단 같은 거의 상징이기도 하죠.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즐겁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앞으로 몇 번에 더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그때 또 참여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군체를 2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그 속도감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좀 내릴 수 없는 승차감의 기분으로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감독님이 왜 그 빌딩을 공간으로 설정하셨는지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고 특히 연기에 흠뻑 빠져서 봤던 첫 경험과 함께 두 번째는 정말 공들인 미술 같은 부분들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연차 관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미와 매력들 그리고 남긴 많은 질문들을 여름 내내 천천히 곱씹으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연니버스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세 분의 솔직한 의견들을 재미있는 비화들을 들려주신 세 분의 끝인사를 청해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감독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GB가 2번에서 3번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 생각에는 질문 관객과의 대화로만 되어 있는 GB도 한번 해볼 거라는 생각도 있고 왜냐면 항상 아주 안타까운 게 손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다 얘기를 못하는 게 항상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내 생각엔 한 3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GB만. 질문과 대답을 오자 토크처럼 하면 한 400명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질문이 약간 비슷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하나의 질문을 할 때 3개의 답을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손을 쫙 드시면은 한 뭉텅씩 이제 그 답을 해소시켜 드려가지고 질문 군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GB를 저희가 GB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한 3번 앞으로도 3번이다. 하여튼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록 배우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 제목이 뭔가 연니버스의 페르소나 이런 제목의 GV에 오게 되다니 연상훈 감독님과의 작업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갔는데요. 군체 영화 보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여기에 제가 출연하다니 막 너무 재미있는 영화, 좋은 영화에 내가 출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GV까지 또 교환 배우랑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저한테는 기쁜 시간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진명현 대표님께서 저는 현이가 이 그룹을 리딩하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여기는 전체 좀비들을 리딩하고 현이가 그 그룹을 그때부터 리딩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한테 새롭고도 딱 이렇게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현이를 패배적이지 않게 그릴까, 이 인물이 어쨌든 훨씬 좀 이렇게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키워드가 어쩌면 저거였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돼서 아주 유익한 G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경 배우도 네, 그 연상호 감독님의 연니버스 패고 싶나 코너 속의 코너 네 참여했던 구경입니다. 저는 그 영화 프로덕션 작업할 때 현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재밌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예전에 친구한테 미역국을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미역국을 막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막 인터넷 보면서 열심히 끓여준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먹고 받고 좋아할 친구를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설레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맛있게 만든 요리를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먹어주시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매일이 감동스럽고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행사를 만들 것이고 자주 뵙도록 노력할 것이고 3번 이상이겠죠. 그래서 내년에 어디 또 1주년 기념 상영이 있을 수도 있고 후속작이 스피노프 이런 게 안 나올 이라는 확신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신록 선배와 함께 이렇게 자리하는 것도 너무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명현 대표님 제 첫 영화 찍었을 때부터 20년도 지난 일일까요? 아무튼 그때부터 계속 연을 함께 만났었고 계속 이렇게 저희 다정한 코멘트와 진심 어린 어떤 감상을 주셨는데 역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명현 대표님한테도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도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군체가 곧 5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말씀처럼 이 팀이 이렇게 계속되는 활력으로 여름 질주를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기쁨을 함께 누리는 관객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네.